일단 인스타 팔로워가 늘면 돈이 벌리겠지. 일단 블로그 하루 방문자 수가 늘면 돈을 벌 수 있겠지.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일 방문자 수를 100% 늘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블로그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뭐냐면 내가 쓸 글이 과연 상위 노출이 될지 안 될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블로그 지수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블로그 지수를 과연 키울 수 있는 건지. 네, 안녕하세요. 브랜드 액션의 베이직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블로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딱 하나만 봐도 이제 더 이상의 다른 유료 강의를 안 봐도 될 정도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이 조금 길 거예요. 반복적으로 돌려보시면서 꼭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상 후반부에는 작은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들어가기 전에 첫 부분은 SNS 플랫폼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잡고 가야 할 마인드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 난 이미 마인드가 충분하니까 방법만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은 뒷부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여러분들, 블로그는 왜 해야 될까요? 이걸 하는 이유부터 분명하게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온라인 부업이라고 검색하면 무조건 나오는 게 블로그고, 실제로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본인의 서비스나 어떤 상품이 있는 분들은 그걸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를 키우는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글을 쓰면서 생활비를 세이브하기 위해 체험단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들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저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냐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거죠. 그럼 본인의 상황들이 어떻게 되었든 블로그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버는 거, 즉 수익화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반드시 정리해야 할 마인드가 있어요. 뭐냐면 블로그로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는 거예요. 블로그 수익화를 알려준다고 해놓고 갑자기 블로그로 돈을 벌 생각을 하지 말라니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블로그로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블로그를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차차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중에 체험단이나 부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서비스나 상품이 있는 사업자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홍보를 하기 위한 채널로 블로그를 하는 거겠죠. 자, 이 두 분류는 완전히 달라요. 자, 먼저 아직 본인 사업이 없는 경우, 저희가 온라인에서 부업을 목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가장 빠지기 쉬운 게 이런 맥락이에요. 스마트 스토어를 해서 돈을 벌어봐야지, 블로그를 해서 돈을 벌어봐야지, 인스타로 돈을 벌어봐야지, 유튜브로 돈을 벌어야지. 자, 이런 생각이 가장 빠지기 쉽고 누구나 빠지는 과정이에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익화를 한다는 건 누군가가 나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결국 내가 비용을 지불받으려면 수익화를 시킬 어떤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소리겠죠. 근데 그 블로그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내 수익화 모델이 없는데 뭘로 돈을 벌죠?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을 벌 수 있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만약 그런 플랫폼의 자체 광고 수익을 기대하는 거라면 네이버 블로그가 아닌 티스토리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은 정말 들이는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나지 않아요. 애드포스트 수익을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려면 따로 애드포스트만을 위한 블로그를 운영을 해주셔야 돼요. 이 방법은 아주 엄청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슈와 트렌드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애드포스트는 절대적으로 방문자 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슈나 트렌드 키워드를 쓰지 않으면 절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애드포스트가 아니라 진짜 블로그로 돈을 벌려면 내가 돈을 지불받을 만한 서비스 또는 상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가 아니라 나의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직접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부업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꼭 이번 영상에서 가지고 가셔야 할 키워드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반대로 이미 내 서비스가 있고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죠? 이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왜 블로그를 하냐인 이 why를 넘어서 어떻게의 how의 영역이에요.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차별화시킬 것이냐, 또는 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재편성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플랫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내 비즈니스 모델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또 기획을 하고 내 비즈니스를 하는 공간으로 블로그를 활용해야지, 내 비즈니스라는 상품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해야지, 나를 브랜딩하기 위해 인스타를 활용해야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브랜드 액션 채널에서는 여기 필요한 모든 SNS 채널 운영과 브랜딩을 하는 과정과 방법들에 대해서 운영 노하우를 최대한 쉽게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해주시고 알람 신청을 해놓으시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수익화의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수익화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와서 비즈니스라는 건, 아니 그냥 돈을 번다는 건 결국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해야 성립이 되죠. 저희는 이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을 고객이라고 부르죠. 자, 그럼 우리는 플랫폼을 하는 목적이 앞에도 말했듯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 돈을 벌려면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란 걸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모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델을 이용할 사람은 결국 비용을 지불할 고객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SNS를 하는 목적은 결국 비용을 지불할 고객을 모으는 행위라는 거죠. 체험단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체험단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결국 내 제품을 이용할 고객들에게 리뷰를 보게 하기 위해서죠. 결국 고객들에게 닿기 위해서란 말이죠. 자, 그래서 SNS라는 공간은 비용을 지불할 고객과 내 팬을 만드는 장소이고, 그렇게 생각 정리가 되어야만 내 서비스를 이용할 고객이 명확해지고, 그래야 타겟팅이 가능해지고 나의 아이덴티티도 확실하게 잡힌다는 거예요. 운영을 하다 보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확실한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물론 이런 분들도 있죠. 나는 단순히 기록용으로 블로그를 일기처럼 쓰고 싶고 인스타도 그냥 기록용으로 운영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목적이 돈을 버는 것에 있다 하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익화 모델을 만들고 그걸 이용할 고객을 모으는 창구로 SNS를 운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꼭 이러면 수익화 모델을 완전히 만들고 시작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수익화 모델이란 건 사실 엄청나게 경험이 많은 분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생각해내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달리해야 돼요. 특정 카테고리 분야에서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불편함과 결핍을 해소해주는 것이 뭔지 파악하고 내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왜? 사업이라는 건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일이니까 먼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의 생각, 관심사, 문제, 결핍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그걸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준다. 내가 가능한 선에서. 사람을 모으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트렌드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과거의 이론에 집착해가지고 미래를 미루어 판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내 머릿속에는 이 사람들이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지고 내 팬을 모으는 거예요. 일단 인스타 팔로워가 늘면 돈이 벌리겠지. 일단 블로그 하루 방문자 수가 늘면 돈을 벌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속 헤매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모아야 하는 목적은 똑같은데 결국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수익화를 이룰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제 예시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올린 인스타 피드 중에 유난히 블로그와 관련된 컨텐츠가 반응이 좋았어요. 자, 실제로 이렇게 컨텐츠 하나로 팔로워가 6,000명이 늘었고 댓글이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문의랑 질문도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지금은 이 수치보다 훨씬 더 커졌고요. 심지어 이 글은 제가 캡처했을 당시 올린 지 3일이 채 되지 않은 글이었는데 반응이 컸던 글이에요. 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의 관심사와 문제 그리고 결핍을 파악하고 그걸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오늘 찍고 있는 영상이 바로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거죠. 물론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모든 사업의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와 결핍을 제가 데이터적으로 확인을 했고 그걸 제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만든 거죠. 그래서 SNS라는 공간은 내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할 팬을 만드는 공간이고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즈니스 모델을 세워야만 한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서비스든 상품이든 어떤 무형의 가치든 간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마인드 세팅이에요. 좀 길었지만 물론 각각의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운영 방식도 다르고요. 가령 어떤 상품의 홍보를 위해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건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똑같이 알아야 될 개념은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말할게요. 이 SNS라는 공간은 결국 사람을 모으는 곳이니까 그 모아진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내 팬을 만드는 공간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고 고객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자, 서두가 길었는데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블로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아까 처음에 왜 블로그를 운영하냐고 물어봤었고 이제는 왜 하필 블로그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인스타와 블로그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인스타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컨텐츠를 소비하는 곳입니다. 그 말은 대중의 뉘앙스가 좀 가볍다는 거예요. 관심과 흥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로는 정말 좋은 플랫폼이지만 내가 수익화를 하려면 어떤가요? 고객을 충분히 설득해야 하는데 인스타 피드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쇼핑몰을 하고 있고 물건을 파는데 인스타만 한다는 건 판매할 사진은 있는데 상세 페이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물건이 당연히 안 팔리겠죠. 물론 비주얼이 특히 중요하게 설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카테고리에서는 인스타만으로 충분한 효과가 있겠지만요. 일반적으로 충분한 설득과 납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인스타에서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본문에 아무리 글을 잘 적어도 사람들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속도가 그걸 받쳐주질 못하죠. 반면 블로그는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수익화의 모델을 만들었다면 그것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서비스의 내용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설명을 하는 공간이 바로 블로그인 거예요. 결국 저희는 인스타를 통해서 트래픽, 즉 많은 사람의 유입을 만들고 같은 말로 내 팬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블로그로 유입시켜서 내 서비스를 일단 읽게 만들고 설득을 시켜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블로그로도 자체 유입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건 유입의 구조,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길을 만들어 줄 것인지에 관여하는 거고 이건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당연히 블로그를 하셔야 하고요. 블로그만 하시는 분들도 인스타를 같이 하는 것이 시너지가 나와요. 이렇게 인스타에서 블로그로 유입의 구조를 짜주는 게 외부
내부 유입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에요. 자, 블로그는 크게 내부 유입과 외부 유입으로 나뉩니다. 비슷한 말로 내부 링크와 외부 링크라는 개념이에요. 자, 내 블로그에서 나의 다른 블로그 글을 링크하는 것이 내부 링크의 개념이고, 블로그 이외의 플랫폼에서 내 블로그 링크를 남겨서 유입을 시키는 방식을 외부 링크, 외부 유입이라고 해요. 자,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죠? 수익화를 위해서 내 팬을 모으는 거. 자, 블로그로 사람을 모으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블로그 자체 유입, 또 하나는 좀 전에 인스타로 예시를 들었던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외부 유입, 또 하나는 광고. 자, 이 세 가지가 끝이에요. 광고까지 가면은 너무 세계관이 넓어지니까 따로 언급은 안 할게요. 이 영상에서는 블로그 자체 방문자를 늘리는 방법과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방법을 기술적, 개념적으로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블로그 자체 유입을 만드는 방법. 이제부터 유입이란 단어를 트래픽이라고 표현할게요. 블로그 자체 트래픽을 만드는 방법은 아시다시피 검색 노출이에요. 우선 검색 노출은 딱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세요. 1번 SEO, 2번 키워드, 3번 알고리즘. 자, 그럼 먼저 SEO. 이 SEO는 검색 최적화를 말하는 거예요. 검색 최적화란 건 AI가 글을 크롤링해서 긁어갈 때 좀 더 글을 잘 긁어갈 수 있도록 글을 최적화시켜서 써주는 걸 말해요. 이 SEO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SEO를 잘 몰라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 두 번째, SEO를 잘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사람. 참고로 저 역시 이 SEO가 블로그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로직과 SEO가 아니라 이걸 알고 실행하는 실행력이에요. 앞으로 실행력과 행동력, 액션 이런 단어들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다만 단순 무식하고 저돌적인 실행력이 아니라 알 건 알고 하는 실행력이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저희 브랜드 액션 채널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SEO에 해당하는 걸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글자 길이예요. SEO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글자 길이에요. 의무적으로 몇 자를 맞춰야 된다 이런 개념은 사실 없어요. 근데 충분히 정보가 담긴 컨텐츠는 최소 1000자 이상의 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글의 길이를 최소 1000자 이상은 써주는 것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1500자 이상 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제 인스타 피드에 댓글을 캡처한 건데 간혹 길이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길이가 짧은데도 상위 노출이 되던데요? 참고로 이분은 120% 마케터일 거예요. 저런 댓글을 다는 의도는 약간 보이죠? 본인은 상위 노출을 그냥 시킨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조금 이따 알고리즘을 설명하면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글의 형식인데 많이들 아는 방식인 사진, 글, 사진, 글의 형식이에요. 중요한 건 이걸 하는 이유를 다들 잘못 알고 계세요. 아마도 보기 편해서 가독성이 좋아서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것도 맞아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랜딩 속도 때문이에요. 저희는 사실 미세한 차이를 못 느끼지만 AI는 페이지를 켰을 때 로딩이 되는 속도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라는 플랫폼에 기생을 하시려면 네이버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해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는 세계적으로도 탑급의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가장 엘리트 개발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런 네이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용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왜냐? 네이버는 광고 플랫폼이죠. 사람들이 네이버에 많이 체류할수록 수익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검색자가 계속 네이버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잖아요. 아까 말했던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네이버는 궁금한 걸 알려주는 그런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고, 사람들을 계속 모으려는 거죠. 자기네 플랫폼으로. 그래야만 누군가가 광고를 클릭할 테고 궁극적인 목적, 수익이 날 테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페이지를 켰을 때 특히 저희 한국인들은 기다리는 걸 싫어하죠. 조금이라도 늦게 페이지가 로딩되면 검색 환경의 질이 나쁘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이미지를 사용하면 안 되고 사진, 글 형태로 해줘야 되고, 동영상이나 GIF를 넣어줄 때도 용량을 신경 써서 넣어주는 거예요. 동영상은 20초 안에 짧은 영상을 네이버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그 이유가 금방 말씀드린 고객의 편의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 네이버에서 기술적으로 체질 개선을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크게 용량을 신경 쓴다거나 그러실 필요가 아마 없을 거예요. GIF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은 이미지 사용. 블로그에서 가장 좋은 이미지는 내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의 화질이 깨끗할수록 좋아요. 직접 찍은 게 가장 좋고, 그 다음 자체 디자인을 한 사진, 그 다음 출처가 명확한 사진, 그 다음 출처 없이 퍼온 사진이에요. 만약 내가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쓸 경우는 그냥 캡처를 하세요. 그 이유는 유사문서에 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 캡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해상도와 픽셀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사문서로는 안 걸려요. 근데 그렇게 좋은 품질의 사진은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요. 이걸 다운받아서 이미지를 편집하고 디자인을 해서 쓰시는 게 화질이나 다른 면에서 좀 더 좋겠지만, 그게 귀찮다고 하면은 캡처를 하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이미지는 직접 찍은 사진이고, 이왕이면은 화질이 좋은 사진. 왜냐면 화질이 좋으면 고객한테 잘 보이니까요. 저작권 입의 이미지 당연히 안 되고요. 음란성 이미지도 당연히 안 됩니다. 너무 작은 이미지도 안 좋아요. 가로가 너무 길거나 세로만 너무 긴 이미지도 안 좋습니다. 큰 이미지, 한마디로 고화질로 잘 보이는 이미지가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니까. 이미지는 1024에 768이 좋고요. 꼭 이거에 맞출 필요는 없어요. 네이버에서 권장하는 사이즈예요. 그냥 클수록 좋은 게 아니라 선명하고 직관적인 게 좋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맞춤법. 글쓰기 에디터 안에 있는 맞춤법 검사기가 있죠. 그건 반드시 돌리세요. 이 SEO는 AI가 글을 긁어가기 편하게 검색 최적화를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AI가 글을 해석할 때 가장 매끄럽게 번역이 될 수 있게 글을 쓴다. 즉 맞춤법
기법이 틀리면 AI가 글을 제대로 못 긁어가고 해석이 제대로 안 되겠죠. 오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AI가 그게 뭔지 모를 테니까 맥락이 흐트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블로그에서 최대한 검색 최적화에 맞춰서 글을 쓰겠다고 생각을 하셨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바일 최적화를 해주시고요. 블로그를 보는 게 PC보다 모바일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에요. 모바일 최적화는 뭔지 아시죠? 글쓰기 들어가면은 오른쪽 아래 보면은 PC일 때랑 모바일일 때 공간이 달라지죠. 그리고 대부분 잘 모르는 건 글을 쓰고 문단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엔터를 치고 다음 줄에 글을 쓰는 것도 사실 좋지 않아요. 철저하게 AI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글이 있는데 지금 보면 문단이 끝나고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는데 엔터를 쳐서 다음 문장으로 넘겨버렸죠. 그럼 이 문장 자체를 불완전한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AI는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지금 이걸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브랜드 액션 베이직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띄우고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띄우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떤가요? 아까 제가 말했죠. AI가 해석하기 좋게 글을 써야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문단을 나눌 때는 마침표를 찍고 엔터를 쳐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상해 노출된 블로그들 보면 그런 거 안 지키고 다 상해 노출이 되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까 글 짧게 써도 상해 노출이 되던데요? 이 질문이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당연히 이걸 안 지켜도 노출을 시킬 수 있어요. 내 블로그 글을 랭킹화 시키는 요소는 이 SEO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있겠죠. 다른 부분에서 가점을 받으면 이 SEO에서 점수를 좀 깎아먹어도 상해 노출을 충분히 시킬 수가 있어요. 좀 이따 블로그 지수와 상해 노출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내 계정이 아주 최적화된 계정이 아니라면 이 SEO를 잘 맞춰서 써주시는 게 검색 노출에 훨씬 유리합니다. 자, 다음은 제목. 블로그는 제목을 잘 지어주셔야 돼요. 제목에는 일단 특수 문자를 붙여서 일부러 막 제목을 돋보이게 한다거나 막 튀게 하면 안 되고요. 이 글은 네이버 공식 블로그 글이에요. 이거 물어보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괄호를 치거나 물음표, 느낌표 같은 특수 문자 말고 색깔 있는 특수 문자를 막 써서 내 제목이 튀어 보이게끔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특수 문자, 뭐 괄호,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너무 길게 쓰지 말고 구어체로 쓰는 게 좋고 읽었을 때 말이 되게끔. 제목을 읽었는데 엄청 부자연스러운 제목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키워드를 막 넣으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읽히는 문장으로 제목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클릭하고 싶게끔 카피라이팅을 해서 키워드를 넣으면 더 좋고요. 자, 다음은 해시태그예요. 이 해시태그는 막 이것저것 덕지덕지 넣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오직 그 해당 게시글에 적합한 키워드만 해시태그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목에 썼던 키워드를 해시태그에 넣지 마세요. 지금 이 캡처 사진은 개발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발췌한 거예요. 실제로 쇼핑몰 상품명에 적용되는 건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제목에 있는 키워드와 해시태그 키워드가 중복이면 둘 다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쓸 컨텐츠 주제가 돈 버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예상할 수 있는 타겟 키워드가 돈 버는 방법, 돈 버는 법, 돈 버는 비법 이런 것들이겠죠. 자, 이 세 개 중에 가장 좋은 걸 제목에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해시태그에 써주세요. 왜냐, 그 나머지 키워드는 마땅히 관련이 있는 키워드이기 때문이죠. 자, 인스타 해시태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 강의 같은 거 보면 해시태그 뭐 아무 효과가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 거지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해시태그는 똑같이 검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문 글에 어울리는 키워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돈 버는 방법이라고 제목에 넣었으면 굳이 해시태그에 또 한 번 넣어서 중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AI가 키워드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키워드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SEO 검색 최적화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이것만 해도 이렇게 많죠. 자, 다음은 키워드 관련이에요. 일반적인 키워드가 아닌 정보성 키워드를 적은 이유는 블로그라는 플랫폼은 나의 스토리가 담긴 컨텐츠와 정보를 주는 컨텐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 블로그는 필요에 의해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서 찾아오는 공간이니까요. 외부에서 끌어올 수 있는 채널이 없다는 가정하에 단순히 내 이야기만 담긴 컨텐츠만 있다면 아무리 내가 의미 있는 말을 해도 찾아와서 보는 사람들이 없겠죠. 반대로 정보성 컨텐츠만 있다면 와서 내 정보를 소비할 사람은 많은데 궁금증만 해소하고 다 나가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건 뒤에 트래픽을 설명할 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블로그 자체 유입, 즉 방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정보성 키워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1방문자와 관련해서 체험단을 위한 블로그 운영을 따로 알려드릴게요.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1방문자 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1방문자 수를 100% 늘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키워드를 어떻게 발굴해야 하는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은 연관 검색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연관 검색어를 찾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이건 PC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가장 일반적인 연관 검색어는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블로그라는 키워드를 쳤을 때 여기 밑에 나오는 자동 완성 키워드들이 있겠죠. 그리고 카페로 들어와서 여기도 똑같이 블로그라고 한번 쳐보면 이렇게 여기도 연관 검색어가 나오죠. 여기도 활용할 수 있고 똑같이 블로그에도 들어가서 보면 블로그에서 블로그를 쳐봅니다. 그럼 여기도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네이버뿐만 아니라 구글에서도 연관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라고 쳤을 때 여기도 관련 검색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 여기에 글이나 하나를 클릭해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여기 블로그를 검색한 사람들이 함께 검색을 한 키워드들이 또 나와요. 그러면 그 키워드로 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연관 검색어를 또 볼 수 있고, 똑같이 여기서도 이 키워드를 들어갔을 때 함께 검색한 항목들, 그 키워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타고 가서 연관 검색어를 많이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빅데이터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는 사실 엄청 많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사이트는 여기 나오는 4개예요. 추천 사이트 4개를 먼저 알려드리고요. 이 영상 설명란에 블로그를 하게 되면 꼭 한 번쯤은 필요한 사이트들을 정리해놓은 제 인스타 피드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제가 추천하는 4개 사이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네이버 광고의 키워드 도구, 두 번째는 마피아넷, 세 번째는 웨어이즈 포스트, 네 번째는 키자드예요. 자, 딱 이 4가지면은 키워드와 관련된 모든 것을 사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제가 추천드린 건 모두 무료 사이트고 더 좋은 건 다 유료화되어 있어요.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여기서 가장 추천하는 건 네이버 광고 안에 있는 키워드 도구입니다. 이건 네이버 광고에 가입을 하셔야 이용을 할 수 있고 누구나 가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네이버 광고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여기에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회원가입을 할 때는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을 할 수 있고 그냥 일반으로 가입을 할 수 있어요. 편하실 대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아이디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게 되시면 이 화면이 보이고요. 여기에 광고 시스템에 들어와서 도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키워드 도구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여기 화면을 자주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키워드 안에 내 주제의 키워드를 한번 쳐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육아 블로그를 운영한다. 그러면 육아 라고 쳐보고요. 그럼 육아와 관련된 키워드들의 월간 검색량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기서는 내가 만약에 체험단을 하신다고 하면 보통 체험단이 당첨이 되면 키워드를 정해주죠. 그럼 정해진 키워드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 보통은 경쟁률이 높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내게 노출이 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럴 때는 그 업체에서 제공한 키워드가 포함된 조합형 키워드를 여기서 필터를 걸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아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써야만 한다. 그러면은 여기 필터에 필터 만들기 육아 이렇게 적용을 해보고, 육아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포함된 조합형 키워드를 이렇게 발췌를 하는 거죠. 여기서 비교적 경쟁률이 작은 키워드를 써주는 겁니다. 경쟁률이 작다고 하는 건 검색수보다 발행량이 작은 걸 말하죠. 자세하게 키워드를 찾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알려드릴 겁니다. 우선 이런 사이트가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시즌별로 키워드를 볼 수 있어요. 미리 어떤 키워드가 인기 있는 키워드인지 볼 수 있어서 본인 사업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즌 키워드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키워드를 찾으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시즌 5를 5월로 해볼까요? 5월로 하면은 5월에 육아와 관련된 키워드 중에 인기 있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쫙 나열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S라고 떠져 있는 거 있죠? 여기 보면은 읽어보면 특정 시기나 계절에 따라 조회수와 광고 효과가 급증하는 키워드, 이렇게 S라고 뜬 키워드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키워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시즌 테마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본인의 카테고리별로 키워드를 찾을 수 있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 이걸 활용해보면, 일단 이걸 치우고 시즌 테마를, 예를 들어 내가 건강을 주제로 하는 블로그다. 그럼 건강을 클릭하고 조회를 해봅니다. 그럼 건강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여기서 키워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키워드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 뱃살 빼는 운동, 이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데스크탑과 모바일의 비율이 어느 곳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모바일이 압도적으로 많죠. 자, 그리고 아무래도 남자 뱃살 빼는 운동, 다이어트에 관련된 키워드다 보니까 여름철에 확실히 인기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지금 보면 남자 뱃살 빼는 운동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가 압도적으로 여성보다 검색수가 많겠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비율도 볼 수 있고, 나이대, 어느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지, 연령대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키워드 도구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사이트는 마피아넷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마피아넷은 많은 연관 검색어를 뽑아낼 수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키워드 조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키워드 조합기에서 키워드를 조합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뭐 가, 나, 다, 라, 뭐 이런 각각의 키워드들이 있다 치면은 여기서 이렇게 조합을 해서 1 플러스 2면은 가나가 되겠죠. 예를 들어 이거를 전체 선택하면은 가나, 가다, 가라, 이렇게 해서 쭉 키워드를 조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연관 키워드, 아까 블로그를 한번 쳐볼게요. 조회를 했을 때 연관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엄청 많이 나오죠. 내려가시면은 1200개의 지금 연관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본인이 쓸 수 있는 키워드를 체크를 쭉쭉쭉쭉 하시면서 여기에 체크된 거를 엑셀로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림차순을 하든 오름차순을 하든 정렬해서 보시면 검색량별로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피아넷에서는 이렇게 연관 검색어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웨어이즈 포스트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내가 쓴 포스팅 글이 누락이 되었는지, 내가 타겟으로 한 키워드에서 몇 위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곳이에요. 이건 내 블로그뿐만 아니라 아무 블로그나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무 블로그를 한번 볼게요. 블로그에 보면 여기서 아무 블로그나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분을 가져와 볼게요. 제가 모르는 블로그예요. 여기서 블로그 주소를 가져와서
여기에 검색을 해봅니다. 검색을 해보면은 이분이 썼던 블로그 글이 타겟한 키워드에서 몇 위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3 98위에 노출이 되고 있죠. 그리고 쿠쿠 정수기 라고 하면 12위에 노출이 되고 있고, 이렇게 내가 타겟으로 한 키워드에서 몇 위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키워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검색량과 총 발행된 문서 수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아까처럼 블로그를 쳐볼게요. 그러면은 모바일 검색량, PC 검색량을 확인할 수 있고, 총 조회수, 거기에 따른 총 발행량, 지금까지 블로그라는 키워드로 얼만큼의 문서 수가 발행이 되었는지 총 발행량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키워드 마스터를 이용하는 이유는 가장 빠르기 때문이에요. 로딩되는 속도가. 대부분 다른 사이트들은 속도가 조금 느린데 여기는 제일 답답함 없이 빨리 돼서 간단하게 검색량을 확인할 때는 주로 여기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키워드를 진짜 뽑을 때는 여기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그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우선은 키워드를 뽑을 때 이런 사이트들에서 뽑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오해하는 포인트가, 키워드를 찾을 때 검색수 대비 발행량이 작은 거라고 해서 뭐 검색량이 10만, 발행량이 3만 뭐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블로그 지수가 받쳐지지 않는 한 이런 키워드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블로그 지수가 받쳐주면 당연히 써도 되지만은 발행량이 어느 정도 절대값이 너무 커버리면은 상대적으로 검색량에 비해 발행량이 작다고 하더라도 내 글이 노출이 안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발행량이 작은 걸 우선으로 두고 거기서 검색량이 나오는 키워드를 찾아서 쓰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에요. 자, 이건 제가 인스타 피드에 올렸던 건데, 키워드를 찾을 때 예시를 한번 적어본 거예요. 검색량 대비 발행량이 작은 키워드를 찾아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럼 검색량이 10만인데 발행량이 8만인 경쟁률 0.8인 키워드를 A라고 하고, 검색량이 5천, 발행량이 6천인 경쟁률 1.2인 키워드를 B, 검색량이 5천, 발행량이 2천인 경쟁률 0.4인 키워드를 C,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C 키워드는 당연히 경쟁률도 작고 발행량이 작기 때문에 가장 좋은 키워드겠죠. 참고로 여기서 발행량이란 블로그 발행량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경쟁률은 0.8로 더 낮지만 발행량의 절대값이 너무 커버리죠.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경쟁률이 낮다고 해도 무수한 사람이 이 키워드로 글을 쓴다는 말이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경쟁률은 비교적 높지만 발행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B 키워드가 A 키워드보다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C가 가장 좋고 그 다음 B, 그 다음 A라는 거죠.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발행량과 관련해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뒤에서 진짜 내가 써야 할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키자드라는 사이트도 스마트 블록이라는 로직 개념과 일반 노출의 개념을 알아야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뒷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키워드를 찾을 때 이런 방법들이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유튜브를 활용해서 키워드를 뽑는 거예요. 이건 키워드를 뽑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트렌드와 관심사를 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애견용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아지와 관련된 포스팅을 하면서 블로그 유입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통하는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도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강아지 용품을 판다고 했으니까 강아지 용품이라고 한번 쳐봅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이 일단 알아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죠. 그럼 여기서 일단 먼저 이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제목과 이 썸네일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추천 8가지, 4 플러스 1가지, 11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용품을 소개해주는 글이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 키워드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보면은 이런 거 다 키워드죠. 가성비 대박 패드, 비린내 순삭템, 간지럼 잡은 샴푸, 이런 것들도 다 키워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췌를 한 다음에 이 발췌된 키워드들을 마피아넷이나 아니면 네이버 광고 키워드 도구 같은 곳에 들어가서 쳐보고 연관 키워드들을 확인하고 똑같이 발행량 적고 오래된 글에 있는 키워드로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유튜브에서는 어디에서 확실히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지 니즈까지 파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바로 나오는 사람들은 구독자가 많아서 조회수가 많은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걸 채널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들이 진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컨텐츠인지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서 메뉴에 있는 댕댕 리뷰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를 보면은 일단 먼저 이 계정의 평균 조회수를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구독자가 한 8,000에서 9,000 사이고 조회수가 500회, 300회. 조회수가 비교적 낮죠. 일단은 봅니다. 보고 3,000회, 4,000회 쭉 보고 구독자에 비해서 조회수가 좀 낮은 채널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찾냐면 구독자에 비해서 비교적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1만 회짜리가 있죠. 그러면은 다이소 강아지 추천 물품이 뭔가 사람들한테 지금 니즈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또 봐요. 다른 거는 비교적 조회수가 낮은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뭔가 사람들의 니즈가 반영이 돼 있는 거겠죠. 그리고 1만 회 넘는 거 중성화 수술, 강아지 중성화 수술, 이것도 지금 사람들이 뭔가 찾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쭉 보는
거예요. 보고 1만 회가 넘는 거 이런 거 이거는 약간 귀여워서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 같고 3만 회. 자, 새끼 강아지 키우는 법, 사료양 이런 뭔가 정보를 주는 컨텐츠가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니즈가 있죠 지금. 그래서 나도 여기서 새끼 강아지 키우는 법이라는 키워드를 발췌할 수 있고 뭐 여기서도 사료나 사료 시간 이런 거에 대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한 채널에서만 봐도 이렇게 다양한 걸 뽑을 수 있어요. 저기서도 보면은 강아지 하네스가 뭔가 또 사람들한테 니즈가 있구나 라고 알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조회수가 많은 컨텐츠들이 뭔가 정보만 줘서 조회수를 얻은 게 아니라 뭔가 트렌드나 이슈적인 요소 때문에 조회수가 올라간 거라면은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썼을 때 이것과 같은 조회수를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것만 판단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 당시에 트렌드와 이슈를 반영해서 조회수가 올라간 건지 아니면 진짜 정보를 사람들이 알고 싶어서 이 조회수가 올라간 건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것도 보면은 3.8만 회. 뭔가 노즈워크 장난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노즈워크 장난감이라는 키워드도 분명히 사람들의 뭔가 니즈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17만 회. 다이소 강아지 용품이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네요. 이런 거를 발췌해서 나도 여기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써주면은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왜냐? 내 구독자 파워를 넘어선 어쨌든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퀄리티를 나누고 노출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사가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회수가 이렇게 17만 회가 나온 이 영상에는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어떤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뭐 썸네일이 직관적으로 클릭하고 싶게 제작을 했다든지 아니면 제목에 쓴 키워드가 뭐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키워드나 이런 썸네일을 발췌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인사이트를 하나의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채널 크기가 작은 사람들이 더 좋아요. 자, 그러면 채널 크기가 작은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구독자랑 영상이 너무 작아서 넘어가고,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영상도 많고 구독자는 한 1000명 정도 되죠. 자, 여기서 아까 그거대로 영상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구독자가 1000명 정도고 조회수가 어떻죠? 한 100회, 200회 정도 되죠. 자, 여기서 5,000회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죠? 키워드나 이런 것 때문에 조회수가 높은 게 아니라 뭔가 이 썸네일에서 너무 귀여워서 이게 조회수가 많이 터진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강아지는 이렇게 비주얼적인 요소가 크다는 걸 좀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어떻죠? 지금 조회수가 4,000회가 나왔는데 뭔가 또 정보성을 주고 있죠? 강아지 털관리법, 엉킴 뭐 이런 키워드를 또 발췌할 수가 있는 거죠. 역시나 사람들에게 반응이 있는 거는 이렇게 뭔가 정보를 주는 컨텐츠구나 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컨텐츠를 채널별로 들어와서 어떤 컨텐츠가 사람들한테 니즈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키워드를 발굴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이게 막상 내가 진짜로 글을 쓰려고 키워드를 찾으면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야 할지 이렇게 알려드려도 사실 감이 잘 안 잡힐 거예요. 그걸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 이건 로직에 대한 설명을 먼저 다 하고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나온 로직 중에 에어서치 기반의 스마트 블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다 들어야지 실제로 내가 쓸 키워드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앞에 걸 안 듣고 중간중간 제가 다 말해버리면 계속 개념이 중첩돼서 나중에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먼저 드리고 설명을 할게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이 부분이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알고리즘은 별로 안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 10분 정도 뒤부터 다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네이버에서 로직이라고 불려온 것들이 그동안 어떤 것들이 있었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로직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지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과거의 로직은 진짜 빨리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과거 로직들을 빼고 지금 해당하는 로직만 설명을 드리려다가 사실 로직이란 게 과거의 로직이 생겼다가 뭐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게 생기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 있던 거에서 점점 발전하는 형태라 그 흐름을 알아야 하고 왜 글을 이렇게 쓰는지 또는 쓰지 말아야 하는지를 로직을 이해하면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넣었어요.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이버 최초의 로직이라고 알려진 건 리브라 로직이라는 거예요. 이건 2012년도에 생겨난 로직이고 이때는 광고가 판을 치던 시절이었고 이 로직의 핵심은 블로그 활동 지수와 기간, 이용자의 클릭수로 노출이 결정되던 로직이에요. 활동 기간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글을 썼냐는 거고 클릭수는 얼만큼 그 포스팅이 클릭을 받았냐는 거겠죠. 그래서 대행사들이 작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많이 조작을 해서 상위 노출을 시켰습니다. 이때 생겨난 말이 1일 1포예요. 실제로 활동 지수가 노출 척도다 보니까 글을 꾸준히 쓰는 것이 효과가 있었고요. 그렇게 광고 실행사들이 기승을 부리니까 이걸 막으려고 새롭게 만든 로직이 2016년에 나온 C랭크 로직이에요. 2016년도 동안은 광고 대행사들이 엄청나게 기승을 부렸겠죠. 실제로 이 C랭크 로직이 나오고부터 문을 닫은 실행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블로그 저품질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 C랭크 로직이 나왔을 때가 저품질 블로그가 엄청나게 많아진 시기였어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순위를 올렸던 블로그들이 다 유해문서로 분류되고 노출을 안 시켜준 거예요. C랭크 로직은 뭐냐면은 한 분야에서 꾸준하게 글을 작성하고 그 글이 전문적이고 신뢰가 있고 진짜로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면 상위로 노출을 시켜주고 꾸준하게 작성할수록 C랭크 지수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SEO 설명할 때 글자 길이 1500자 이하인데 상위 노출이 된다고 했던 댓글이 C랭크 점수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C랭크 로직을 적용하다 보니 과거 대행사들이 작업을 해서 만들었던 파워 블로거 계정들이 다 유해문서로 분류돼서
날아간 거죠. 한 분야로 전문성 있게 글을 안 썼을 테니까요. 이 C랭크 로직의 핵심은 뭐냐면 주제의 관련도, 작성 시간, 그리고 컨텐츠의 품질이에요. 작성 시간은 뭐냐면 프로그램으로 글을 쓴다든지 어디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다든지 그런 거를 다 잡아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컨텐츠의 품질은 이용자들이 검색을 할 때 그 검색에 맞는 정보가 속속히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쓸 때는 무조건 블로그를 들어가셔서 거기서 직접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한글에서 글을 쓰고 네이버에 붙여넣는다. 이걸 AI가 모를까요? 알아요. 그럼 AI가 한글 파일에서 복사 붙여넣은 문서를 좋아할까요? 당연히 안 좋아합니다. 논문 같은 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글자 사이에는 다 코드 값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드래그해서 텍스트만 긁어온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 코드 값들을 그대로 긁어오는 거라서 복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안다는 거죠. 자, 간단한 예로 네이버에서 블로그 제목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네, 아무 블로그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드래그가 안 되는데 들어가 보면 블로거들이 설정을 한 거에 따라 가지고 우클릭과 드래그가 안 되게 설정해 놓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은 그냥 넘어가고 복사가 되는 블로그를 한번 찾아볼게요. 들어가 볼까? 네, 여기 복사가 되네요. 자, 여기서 이 제목을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 한번 쳐봅니다. 자, 지금 가족 외식 딱이에요 이렇게 제목이 끝났죠. 근데 이걸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한 걸 보면 가족 외식 딱이에요 다음에 출처가 나와요. 이렇게 출처가 이렇게 뒤에 나오죠. 작성자까지. 자, 이렇다는 건 뭐냐면은 저희는 여기에 텍스트만 이렇게 복사를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안에는 출처와 코드 값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블로그 안에서 글을 쓰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포스팅할 때 어디에 마우스 커서를 대고 어떻게 드래그를 하고 스크롤을 어떻게 내리는지 올리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성스럽게 포스팅을 하는 사용자의 패턴을 분석하고 거기에 크게 어긋나거나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누락을 시키던지 노출에 감점 요소를 주던지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게 엄청나게 랭킹 요소에 크게 작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뭐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참고로 메모장에서 복붙을 하는 건 괜찮습니다. 딱 메모장까지만요. 자, C랭크 로직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분야에서 꾸준히 글을 쓰고 퀄리티 있는 글을 써주는 게 핵심이에요.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C랭크 로직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뭔가 의문이 하나 생겨야 돼요. 뭘까요? 무조건 꾸준하게 한 분야에서 글을 쓴 사람만 노출이 되니까 그럼 신규 인원들은 어떡할 거냐는 거죠. 신규 인원들이 쓴 글이 아예 노출이 안 되면은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로직이 다이아 로직이라는 거예요. 다이아 로직은 고도화된 분석을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C랭크 로직이 생긴 이후에 글의 신빙성이 생기고 검색 결과는 좋아졌는데 신규 회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규 회원들도 한마디로 좋은 퀄리티의 글을 쓰면 랭킹을 올려주겠다고 한 건데 좋은 퀄리티의 글이란 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 주제의 적합성, 경험 데이터, 정보의 충실성, 어뷰징 척도, 독창성 이런 것들이고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점수화시켜서 노출을 시켜주겠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스마트워치라는 물건이 사고 싶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했어요. 그럼 네이버 봇은 수많은 사람들의 스마트워치 검색 통계를 가지고 있겠죠. 스마트워치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주로 블로그 글을 많이 보더라 또는 쇼핑을 많이 하더라. 그럼 블로그 글을 사람들이 찾아본다고 했을 때 그 글 안에 어떤 내용이 쓰여져 있는 글에 사람들이 반응을 했고 그 결과 어떤 행동들을 하더라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블로그 글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네이버 봇이 판단한 데이터에 근간한 좋은 포스팅의 기준 그것에 부합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노출을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결국 좋은 포스팅의 기준이 뭐냐? 그게 결국 체류 시간이라는 거죠. 체류 시간이라는 게 오랫동안 그 컨텐츠를 본다는 거잖아요. 유튜브도 똑같죠. 시청 시간이 길수록 좋은 컨텐츠죠. 그리고 저장해두고 싶고 북마크해두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플랫폼이건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좋은 블로그의 형태는 체류 시간이 길고 재방문율이 높은 블로그여야 돼요. 이게 다이아 로직이라는 거고 그 직후에 다이아 플러스 로직이 발표가 되는데 이건 다이아 로직에서 좀 더 고도화를 시킨 거예요. 이게 너무 큐레이셔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같은 정보와 유사 문서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직접 경험한 내용을 근거한 품질 높은 콘텐츠를 더 점수를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일반적인 정보성 포스팅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 알려주는 정보가 더 신빙성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에 점수를 더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네이버가 AI 검색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바로 작년에 에어서치라는 검색 방법을 발표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AI가 맞춤형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주 검색했던 키워드나 들어가 봤던 쇼핑몰 같은 데이터를 통해서 최고로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AI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본질적으로 고객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고객의 편의에 진짜 진심이라는 거예요. 원래 저희가 네이버 창에 검색을 하면 통합 검색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검색을 하면 다 똑같이 검색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냐면 개개인의 취향과 의도에 맞는 결과들을 노출시키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오션이라는 새로운 AI 모델이 발표가 되었어요. 이건 2022 네이버 콜로키움이라는 행사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 아시면 되고, 이 AI는 뭐냐면은 좀 혁신적인 게 사용자가 검색을 하면 이제 불필요한 단계들을 아예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정보들을 최적의 경로로 제안을 해주는 건데, 가령 내가 강남역에 있는 맛집을 찾고 싶으면은 실제로 진짜 맛있는 곳인지 아닌지 후기도 봐야 하고 서비스도 봐야 하잖아요. 그런 걸 한 번에 최적화시켜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스마트 블록인데 현 시점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로직이에요. 지금 이런 형태를 스마트 블록 형태라고 하고 있죠. 실제로 네이버에 인기 있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대부분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와요. 아마 계속해서 모든 카테고리가 이 스마트 블록 형태로 바뀔 거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거는 내가 이때까지 네이버 계정에 로그인을 하고 있는 동안 그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6개월 이내에 한 번이라도 검색한 이력이 있으면 그거 위주로 먼저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왜 6개월이냐면 네이버가 저희의 검색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평소에 검색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추천을 해주는 거죠. 강남 맛집을 쳤을 때 누구는 이렇게 TV 속 맛집 후기가 뜨고 누구는 반응 좋은 맛집 후기가 뜬다는 거예요. 이 결과값이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스마트 블록 주제들이 있어요. 이 중에 내가 했던 평소 행동 분석을 AI가 해서 추천을 해서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을 스마트 블록이라고 하고요. 자, 저희가 지금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알아야 할 로직은 지금 이 스마트 블록과 좀 전에 설명드린 C랭크 그리고 다이아 플러스 알고리즘이에요. 결국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C랭크, 전문성이 있는 한 분야의 칼럼을 꾸준히 작성하고, 다이아 플러스, 경험에 기반한 글을 퀄리티 있게 쓴다. 여기에 스마트 블록의 형태는 C랭크 요소가 더욱 많이 반영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스마트 블록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스마트 블록은 에어서치라는 AI 검색을 기반으로 검색 사용자의 의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취향을 고려해서 컨텐츠를 노출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스마트 블록이라는 로직에 알맞는 글을 쓰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자, 이걸 보시면은 네이버 오피셜 공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블로그 글을 쓸 때 타겟이 관심 있어야 할 글을 쓰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재를 활용하고 최적화된 형식과 구성으로 작성을 하라고 나옵니다. 네이버는 좀 이런 식이죠. 항상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이해하지 못하게 말을 해요. 무슨 의미인지 좀 애매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풀이를 천천히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네이버 AI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이 모든 글을 다 읽고 판단을 하지는 않아요. 이 사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스마트 블록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가 검색 노출, 하나는 체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검색 노출의 세 가지 SEO, 키워드, 알고리즘 이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체류 시간을 높이는 방법도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스마트 블록의 글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최신 글들이 아니라 오래된 글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글이 퀄리티가 있고 시링크 로직에 적용받는 전문성이 있는 글이 노출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오래된 글들이 많다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다이아 플러스 로직에 최신성 점수를 받으면 어쨌든 내 글도 노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물론 시랭크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하는 거지만 전보다는 훨씬 신규 유저들에게 기회가 열린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글 한 개를 쓰더라도 퀄리티 있는 글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고민하셔야 될 건 뭐냐면, 먼저 키워드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키워드를 검색하는 검색자의 의도가 뭘까? 이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내가 임의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남 맛집을 쳐보면 인기 주제 불러보기가 나오고, 눌러보면 관련 주제들이 나오죠.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역삼역 점심이라는 곳에 노출이 되고 싶어요. 그럼 들어가 봐요. 첫 화면에 보이는 게 전체적으로 어때요? 맛집 모음, 리스트, 탑5 이런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역삼역 점심을 찾는 사람들이 점심을 뭘 먹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고를 수 있는 그런 글을 원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이 키워드를 잡고 싶다면 똑같은 형태인 이 큐레이션에 글을 써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까 네이버에서 말한 스마트 블록 글쓰기 조건 1번, 타겟이 관심 있어야 글을 쓴다가 되는 거겠죠. 그럼 2번은 뭐죠?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재를 사용해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소재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쓰라는 건데, 상위에 있는 글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 글은 아까 강남 맛집이라는 스마트 블록 인기 키워드 안에 있는 역삼역 맛집을 들어왔을 때 상위에 있는 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위치와 운영 시간, 사진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과 실제로 점심 먹으러 찾아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에 알맞는 사진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넣어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빠짐없이 잘 넣어주라는 거죠. 보는 사람이 이 글만 봐도 이 식당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말이죠. 그리고 다이아 플러스 로직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다이아 플러스 로직은 아까 말했듯이 검색자의 질의 의도를 분석해서 거기에 최대한 적합한 포스팅을 랭킹화시켜서 보여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명확하게 이미지와 키워드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맛집이면 주차장은 있는지, 영업시간은 언제인지, 메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다이아 플러스 로직이 적용
적용되면서 스니펫의 형태가 더욱더 중요해졌어요. 이 스니펫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김밥이라는 키워드를 치면 김밥을 검색하는 사람들의 질의 의도를 분석하고 그 의도에 맞게 김밥 만드는 방법이 소개된 글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니펫의 형태는 주로 큐레이션 글들이 많아요. 여러 개를 모아서 보여주는 형태를 말하죠. 뭐 드라마 추천, 영화 추천 뭐 이런 것들이랑 뭐뭐에 좋은 것, 뭐뭐에 하기 좋은 곳 이런 질의 의도가 확실한 키워드들 있죠. 그래서 확실히 숫자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맛집을 추천해도 1번 어디, 2번 어디 이렇게 해서 최소한 5개 이상을 넣어야지 스니펫이 지금은 잘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쓸 키워드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글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나의 뇌피셜로 미루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글들의 형식을 잘 보고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100% 그것이 정답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 스마트 블록 형태에서 상위에 있는 글들은 거의 100% 참고하셔도 좋아요. 근데 스마트 블록이 아닌 형태의 키워드는 100% 그 글을 벤치마킹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닌 이유는 블로그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 타겟이 관심 있어 하는 글을 쓰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재를 써라.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3번은 최적화된 형식과 구성으로 작성. 이건 뭐냐면 결국 SEO를 잘 맞춰라는 건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글을 찾을 때는 다른 사람의 경험과 후기를 보고 싶어하는 글이 있고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서 찾아보는 글이 있어요. 마땅히 거기 맞게끔 형식을 지켜주라는 이야기예요. 카테고리마다 어울리는 말투와 어휘들이 있겠죠. 어떤 카테고리에서는 후기성 어휘들이 많이 쓰이고 어떤 카테고리에서는 조금 딱딱한 정보성 어휘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게 이미 통계적 데이터를 AI가 수집해서 어떤 글에는 어떤 어휘의 단어가 사람들에게 더 적합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써주라는 거죠. 뭐 가령 여행지나 식당 리뷰와 같은 그런 글은 내가 직접 경험해본 글을 바탕으로 글을 써야 할 테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는 팩트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자세한 정보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AI의 분석 방식을 고려하는 글쓰기를 하는 거예요. 이 AI는 초반 100자를 통해서 본문 내용을 부분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이게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개념인데 어려운 말은 그냥 건너뛰고 검색 결과를 AI가 해석을 할 때 서문, 그러니까 초반 100자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반 100자 안에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요약을 하고 내가 잡으려는 키워드를 이 초반 100자 안에서 조금이라도 반복해주는 게 효과적이에요. 반복하는 숫자는 너무 이질적이지 않게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뭐든 억지스럽게 하시면 안 돼요. 본문의 키워드를 몇 번 넣어라, 뭐 적게 넣어라, 많이 넣어라 다 틀린 말입니다. 정해진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퀄리티 있는 설명에는 키워드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설명이 아닌 후기성 글에는 키워드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초반에 검색자의 궁금증이랑 문제를 환기시키고 그것의 해결 가능성을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안녕하세요, 요즘 뭐 어떤 게 문제라서 불편할 때가 많은데요 라고 하면서 문제를 환기시켜주고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검색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하나의 형식으로 AI는 판단합니다. 이건 비단 AI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이렇게 글을 구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이러한 글 구조의 반응성이 높았다는 데이터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글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타겟이 관심 있어 하는 글을 쓰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재를 이용하고 아까 예시로 설명을 드렸죠. 최적화된 형식과 구성으로 글을 쓴다.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해결됐죠? 이거 이상의 정답은 없어요. 이걸 얼만큼 잘 적용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만큼 착실하게 지켜서 쓰느냐예요. 현 시점 최신로직인 스마트 블록은 아까 설명드린 다이 알고리즘과 시랭크 알고리즘이 좀 더 고도화된 것이기 때문에 글 한 개를 썼을 때 바로 효과가 나온다기보다 최소 10개 이상의 글을 꾸준하게 퀄리티 있게 쓰면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전처럼 1일 1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쓰더라도 퀄리티 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충 쓰는 한 개의 글을 써서 전혀 노출이 안 되는 것보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정성 들여 한 개를 쓰는 것이 노출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쓰면서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하고 글을 쓰면 점점 나아지겠죠. 여기까지가 알고리즘 설명과 스마트 블록 로직을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글쓰기였고요. 그런데 모든 키워드에서 이 스마트 블록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쓸 메인 키워드들이 검색해봤는데 스마트 블록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예전 형식의 뷰 탭에 노출되는 형식이라면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일까요? 자, 일단 이 스마트 블록이 아닌 일반적으로 노출용 글을 쓸 때는 블로그 지수라는 걸 알아야 해요. 아까 뒤에서 알려드린다고 했던 블로그 지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네이버의 공식 입장문은 블로그 지수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저품질 블로그 그리고 최적 블로그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단어는 대행사들이 만든 거지 네이버에서 만든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블로그 지수라는 건 체감상 존재하고요. 이 지수에 따라서 글의 노출이 심하게, 아니 진짜 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블로그 지수는 이것처럼 순서대로 최적화 블로그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블로그 지수가 좋을수록 노출이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인의 블로그 지수를 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무료 사이트들은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감이 있긴 하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데 유용하고요. 이 사이트 역시 설명란에 걸어둔 제 인스타 링크를 보시면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준최적 1이 제일 지수가 낮은 거고 점점 숫자가 커질수록 좋아요. 그리고 준최적보다 최적화 블로그가 좋고 최적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숫자가 클수록 좋아요. 자, 이걸 보면 올해 1월 31일에 앞으로 이 채널에서 자주 인사드릴 이 브랜드 액션을 저와 함께 운영 중이신 리키님과 나눈 대화예요. 이건 제가 리키님의 블로그 기획을 도와주면서 지수를 확인했던 거예요. 이 지수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은 그 당시에 썼던 유료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이렇게 지수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유료예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 처음에 블로그 지수 조회를 했는데 준최적 2가 나와서 와 조졌다. 거의 그냥 새로 시작하는 느낌으로 한 거고요. 여기 보면 준 2라고 적혀있죠. 이게 준 최적화 2 지수가 낮다는 거죠. 자, 지금은 최적화 블로그로 되었고요. 참고로 이 최적화 블로그는 현 시점에서 새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최적화 블로그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최적화 블로그가 만들어진 것도 2015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블로그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최적화 블로그를 만들지 않고도 상위 노출을 하는 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블로그에 지수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이 블로그 지수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제가 아까 이러한 스마트 블로그 형태가 아니라 이런 예전 방식의 뷰탭 노출일 때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블로그 지수를 설명드린 거고요. 이 스마트 블로그 형태에서 상위 노출된 글들은 대부분 글을 쓴 날짜가 오래된 글들이 많은 반면에 뷰탭에 상위 노출된 글들은 대부분 최근에 쓴 글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이 뷰탭에서 상위 노출이 되는 기준이 좀 전에 설명드린 블로그 지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내가 아무리 글을 퀄리티 있게 써도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글이 높은 확률로 더 상위로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블로그 지수의 체감 차이가 심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글을 보고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글을 좀 못 썼는데 블로그 지수가 너무 좋아서 상위에 노출이 되어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대부분 블로그 지수가 좋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블로그를 오래 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글을 잘 쓰실 거예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되 너무 거기에 맞게 똑같이 했다가 나는 왜 노출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스마트 블록 형태가 아니라 뷰탭에 노출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아까 제가 키자드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었죠. 스마트 블록이 아닌 일반 키워드를 노출시킬 때 이 키자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건 다시 PC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블로그 이웃 이라는 키워드로 내가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럼 일단 네이버에 이렇게 블로그 이웃이라고 쳐봅니다. 이렇게 쳐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렇게 뷰탭의 형태로 글이 뜨고 있죠. 스마트 블로그 형태가 아닌 예전 형태인 뷰탭의 블로그 글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키자드로 들어갑니다. 키자드로 들어가서 여기도 똑같이 키워드 마법사를 보면 뭐 블로그 이웃이라고 치면은 검색량과 모바일 검색량, 블로그 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키워드를 분석도 할 수 있고 실시간 검색어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키워드 분석기로 들어가서 블로그 이웃이라고 쳐봐요. 자, 분석 결과를 보면 지금 뷰탭에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의 순위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많이 썼는지 사진은 몇 장 올렸는지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지금 상위에 노출된 블로그는 어쨌든 AI의 간택을 받아서 전체적인 랭킹 요소를 골고루 잘 갖춰져서 상위에 노출이 된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글에 포함된 키워드들이 나와주면 좋은 글로 AI가 인식을 하겠구나 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상위에 노출되고 있는 포스팅들이 많이 써준 키워드가 뭔지 사진은 어떤 걸 써줬는지 발췌해서 내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왕이면 글자 수까지 봐주는 게 좋아요. 이 사람들이 몇 글자를 썼는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써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블로그 지수, 지금 상위에 있는 글은 이 SEO와 검색 최적화를 엄청 잘 시켜서 상위로 노출됐을 수도 있지만 블로그 지수가 좋아서 상위로 노출됐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무조건 그 글처럼 따라 쓴다고 나도 똑같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간혹 보면은 대행사에서 작업을 해서 올리는 글들도 있기 때문에 100% 맹신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도 가장 궁금해할 부분, 내가 쓸 글이 과연 상위 노출이 될지 안 될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유료 강의들에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거 가지고 엄청 대단한 정보처럼 말하고 사람들을 좀 낚는 거죠. 왜냐면은 제일 궁금한 부분일 테니까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대부분 대행사에서 자체 제작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유료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에요. 100% 유료고요. 결국 강의에서 알려주는 것도 이 사이트를 활용을 해라. 그러면 편하게 알 수 있다. 그러고 그 사이트와 이제 제휴를 하는 방법이죠. 이런 유료 사이트가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유료 사이트는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쁜 건 강의 들으면 이걸 알려준다고 해놓고 결국 유료 사이트 돈 내고 이용하라고 하는 게 나쁜 거고요. 이런 유료 사이트는 돈을 내고 불편함을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좋은 기능을 돈 내고 사용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 이 유료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미리 상위 노출이 될지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유료 사이트들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해당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되고 있는 블로그들이 나와
나와요. 그리고 그 블로그들의 지수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상위에 노출된 블로그들이 내 블로그 지수보다 낮다면 내가 쓰면 아주 높은 확률로 상위 노출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 사이트에서는 내 블로그 지수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보통 활용도가 좋은 사이트들은 아까 소개드렸던 키자드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들, 뭐 글자 수나 이미지 개수, 뭐 키워드 반복수 이런 것들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뷰 사이트만 이용을 해도 사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보고 미리 키워드를 쳐보고 내가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글을 확인하고 내가 상위에 노출이 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만 잡아서 쓰는 거죠. 이게 전부입니다. 그만큼 블로그 지수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뭐 다시 하나 찍든지 아니면 인스타 피드를 올리든지 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블로그 지수를 얘기한 김에 이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블로그 지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럼 현 시점에서 블로그 지수를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블로그 지수를 과연 키울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이건 블로그 차트라는 사이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이버에 블로그 차트를 검색해 보시면은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최초에 여기서 하라는 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내 블로그를 진단할 수 있어요. 내 블로그 분석을. 그래서 여기서 내 블로그 분석을 들어오면은 지금 내 분야에서 몇 일을 하고 있는지랑 실시간 유효 키워드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유효 키워드가 중요한데요. 이 유효 키워드는 뭐냐면은 검색을 했을 때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유효 키워드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블로그 지수가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블로그 지수를 높이려면 최대한 좋은 키워드를 찾아서 10위 안에 검색이 되게 만들고 내 블로그 체류 시간을 높은 블로그로 만들면 됩니다. 이 체류 시간을 높이는 방법 역시 뒤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유효 키워드를 만들려면은 10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결국 상위 노출이 돼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럼 어떻게 상위 노출을 시키냐? 결국에는 이 물음에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제 글을 쓸 때 진짜 써야 할 키워드를 찾는 방법을 로직을 알려드린 뒤에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죠. 이걸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걸 듣기 전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확실히 이해를 다 하시고 한 번 더 복습을 하시고 오는 걸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럼 복습이 다 되셨으면 진짜로 내가 쓸 키워드는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하냐? 먼저 키워드를 찾을 때는 내 상황에 맞춰서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지금 블로그를 체험단이나 제품을 협찬받기 위해서 또는 애드포스트 수익을 위해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개인 사업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는 건지에 따라 키워드를 찾는 게 좀 다르고요. 그 다음은 키워드를 찾게 되면 두 번째 찾은 키워드가 스마트 블로그에 영향을 받는 키워드인지 아니면 일반 키워드인지 어떤 걸 써야 하는지 이것도 헷갈리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1방문자 수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이슈와 트렌드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참고로 블로그를 이제 시작했는데 1방문자 2,000명, 3,000명 이렇게 만드는 건 이런 이슈 키워드를 쓰지 않는 이상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빨리 방문자를 받고 제품을 협찬받으려면 이슈나 트렌드 키워드를 쓰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이슈 키워드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방송, 연예, 뉴스 이런 쪽이고요. 이런 이슈나 트렌드 키워드를 찾는 팁을 드릴게요. 먼저 네이버 지식백과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현재 조회수가 가장 많은 순위부터 차례로 글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지를 보시고 대표 키워드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되죠? 네이버 광고 키워드 도구나 마피안에 들어가서 연관 키워드를 뽑고 검색량 대비 발행량이 작은 거를 키워드를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네이버 백과에서는 지금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에 관련된 블로그를 운영하시면 건강과 관련된 키워드를 뽑을 수 있을 거고 다른 음식이라면 음식과 관련된 키워드를 사람들이 지금 조회를 많이 하고 있는 키워드로 뽑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이 트렌드를 클릭해 보시면은 자, 여기 인기 급상승 키워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고 여기 관련 뉴스도 이렇게 링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키워드들이 새롭게 등장을 했는지까지 검색량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확인하시고 역시 키워드 도구나 아니면 키워드 마스터 아니면 키자드 뭐 아무 곳이나 상관이 없어요. 발행량을 확인하시고 발행량이 작다면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블랙키위 사이트 말고도 썸트렌드나 구글 트렌드와 같은 사이트에서도 이슈 키워드들과 트렌드 키워드들을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은 내 블로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로그 통계로 들어가세요. 블로그 통계를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면은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트렌드를 눌러보시면 여기서도 트렌드 키워드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블로그로 가장 많이 찾는 트렌드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주제를 내 관심사에 맞게 설정을 해서 관련 키워드를 뽑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확인을 해보시면은 키워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키워드들 역시 검색량과 발행량을 확인해서 발행량이 비교적 작은 키워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직접적인 이런 키워드들은 발행량이 많을 수 있으니까 연관 키워드들을 되도록 찾아서 그걸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로 쓸 주제 하나를 반드시 정하고요. 나머지는 이런 이슈나 트렌드 키워드를 써서 1방문자를 늘리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체험단이 아닌 분들, 이분들은 유료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키워드를 뽑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내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찾는 방법이랑 제가 아까 발행량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을 뒤에 말씀해 준다고 했는데 그걸 같이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운동용품을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용품을 홍보하고 싶어서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럼 내 운동용품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성 포스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 용품에 대한 키워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카테고리에서 노출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홈트레이닝용 철봉을 판다고 해도 철봉 키워드를 찾는 게 아니라 홈트레이닝과 관련된 노출이 될 수 있는 키워드를 찾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네이버에 일단 내 카테고리에서 가장 큰 개념인 메인 키워드를 검색해 봅니다. 홈트레이닝의 대키워드는 운동이죠. 자, 운동을 쳐봐요. 자, 거기서 그 키워드를 쳤을 때 지금과 같이 스마트 블록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스마트 블록 형태죠, 이게. 그러면 인기 주제 둘러보기를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인기 주제가. 자,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의 검색량과 발행량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확인을 한 후에 절대적으로 발행량이 작은 키워드를 써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너무 키워드가 없으니까 그냥 홈트레이닝을 쳐볼게요. 자, 홈트레이닝도 역시 스마트 블록 키워드죠. 여기도 역시 인기 주제를 이건 아까 운동보다 좀 더 많네요. 자, 여기 있는 키워드들 중에 하나하나 검색량과 발행량을 확인해요. 자, 여기서 홈트레이닝 종류라는 키워드와 쭉 보면 남자 홈트레이닝 기구라는 키워드가 있죠. 자,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거는 키워드 마스터에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홈트레이닝 종류와 남자 홈트레이닝 기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거는 조회수가 30, 발행량이 23,000입니다. 그리고 남자 홈트레이닝 기구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이거는 조회수가 180에 문서수가 8,300이에요. 자, 이렇게 둘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 남자 홈트레이닝 기구가 조회수가 더 많고 문서수가 더 작으니까 당연히 이걸 써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검색량이 너무 없는데 써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 스마트 블록에서는 사실 검색량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면 저희는 지금 무엇을 검색하고 들어왔죠? 홈트레이닝을 검색하고 들어왔죠. 자, 이렇게 홈트레이닝을 검색하고 들어왔을 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인기 주제 둘러보기로 눌러서 이걸 확인했던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홈트레이닝 종류라는 거는 지금 홈트레이닝이라고 이렇게 검색하고 들어왔을 때 누군가에게 홈트레이닝 종류라고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홈트 추천, 그리고 인플루언서가 나오고 홈트레이닝 유산소. 자, 지금 제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화면에서는 다르게 보여요. 같을 수도 있고요. 이게 에어서치 방식이죠. 자, 그렇다는 건 홈트레이닝 종류라는 키워드는 실제로 검색량이 30밖에 안 되지만 이 홈트레이닝이라는 키워드 조회수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이 홈트레이닝이라는 키워드는 아무래도 메인 키워드니까 검색량이 많겠죠. 한번 쳐볼게요. 보면은 5,500. 생각보다 메인 키워드가 조회수가 많지는 않네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스마트 블록 안에 있는 인기 주제 키워드들은 발행량이 작은 걸 우선적으로 골라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아무거나 들어가 보면은 지금 글들을 보면은 대부분 오래된 글들이에요. 지금 이거는 9월에 발행된 글이지만 2020년에 발행한 글이 제일 1등으로 올라와 있고 2021년, 2021년, 2022년 8월, 2021년 이런 식으로 오래된 글들이 상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한 분야의 전문성, 아까 설명드린 로직 중에 C랭크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랭킹에 많이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최신성 점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된 글이 상위에 많고 발행량이 비교적 작은 키워드를 노려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글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홈트레이닝 운동 방법이라는 키워드인데 제목에 정확하게 이 홈트레이닝 운동 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홈트레이닝 팔꿈치 운동 방법이라서 홈트레이닝 운동 방법이 조합이 돼서 여기에 노출이 된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보호대 착용 방법, 헬스 전신 홈트레이닝 파워리프팅이죠. 그럼 홈트레이닝 운동 방법 이라는 키워드라기보다 지금 여기 있는 방법과 이게 조합이 된 건데, 자, 실제로 홈트레이닝 운동 방법을 검색하는 사람은 이 홈트레이닝에 대한 운동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인데 올바른 보호대 착용 방법이라는 조금 의미가 다른 포스팅이죠.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확하게 홈트레이닝 운동 방법에 대한 글을 게재를 하면은 상위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 여기 인기 주제에 있는 이런 키워드들, 이 키워드의 발행량을 비교해보고 거기서 발행량이 작고 오래된 글이 많은 키워드를 발췌해서 글을 씁니다. 끝. 당연히 끝이 아닙니다. 막상 이렇게 해보면은 생각보다 좋은 키워드가 안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아까 제가 말한 발행량의 오류 때문인데, 자, 진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검색량을 보고 발행량이 작은 키워드를 찾으려고 하는데 찾아보면 생각보다 너무 전부 발행량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이 발행량 자체가 전부 누적된 문서기 때문이에요. 이때까지 홈트레이닝으로 쭉 써왔던 문서의 총 누적된 합계란 말이죠. 그래서 총 발행된 문서를 봐서는 안 되고 월간 발행량을 봐야 돼요. 이 월간 발행량은 블랙키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블랙키를 들어가시면은 예를 들어서 남자 홈트레이닝 기구라는 걸 아까 검색했었죠? 가면은 여기 남자 홈트레이닝
키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색량은 아까랑 똑같이 검색량이 나오는데 블로그 글은 어떤가요?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 현저히 줄었죠.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월간 발행량을 보면 생각보다 쓸 키워드가 정말 많습니다. 스마트 블록 키워드는 대부분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노려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블록 키워드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에 관련된 글을 써야 해요. 가장 대표 키워드인 블로그를 딱 쳤는데 지금 보면은 스마트 블록 형태가 아니죠. 일반적인 뷰 탭에 노출되는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키워드 도구로 들어갑니다. 자 키워드 도구로 들어왔습니다. 블로그를 치고 똑같이 검색을 해보고 검색량이 낮은 것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검색량이 지금 이렇게 10 이런 경우는 너무 낮으니까 필터를 걸어주는 거예요. 월간 검색수가 모바일 기준으로 보다 큰 것만, 100보다 큰 것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모바일 검색수가 100보다 큰 것만 필터를 해서 작은 것부터 이렇게 쭉 볼 수 있게 됐어요. 자 이렇게 낮은 키워드를 보면서 여기서부터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를 발췌를 하면서 아까 블랙키위에서 월간 검색량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키워드 자체에 블로그를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필터 이렇게 100보다 크게 하고 블로그 키워드를 넣어서 블로그 관련 키워드만 이렇게 추려냅니다. 그리고 낮은 거부터 아까 말한 블랙키위에서 월간 발행량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내가 쓸 수 있는 키워드만 걸러가면서요. 다만 내 블로그 지수에 맞춰서 내가 블로그 운영을 오래 했고 블로그 지수가 좀 좋은 편이다 하시면은 검색량을 높은 것을 타겟으로 하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검색량이 낮은 거 위주로 보세요. 이렇게 낮은 키워드에서부터 차례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블랙키위 사이트가 무료 이용에 시간 제한을 좀 둬서 성가시긴 한데,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유료 사이트를 결제하시거나 블랙키위 멤버십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낮은 키워드부터 써야 하는 이유, 그리고 검색량이 작은 키워드를 써도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유효 키워드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이 유효 키워드가 많아져야지 블로그 지수가 좋아진다고 했어요. 검색량이 작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발행량도 작고 상위 10위 안에 들어갈 확률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내 블로그 지수를 쌓으면서 검색량이 한 달에 100명이라도 유입을 받는 것이 여러 개의 글을 썼을 때 훨씬 효과가 있어요. 특히나 장기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이 C랭크 지수를 쌓아야 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 관련 키워드로 글을 써서 유효 키워드를 많이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이대로 실행만 하시면 충분히 키워드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다음이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정말 중요한 체류 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한 내용 중에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해하신 분들이 답변을 좀 달아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체류 시간을 높이는 블로그의 구조를 기획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블로그의 구조를 기획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발행한 포스팅 간의 연결 구조를 기획하는 것과, 또 하나는 포스팅 안에서 본문의 글의 구조를 기획하는 것, 그러니까 글을 얼마나 흡입력 있게 쓰는지에 대한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알려드릴게요. 다만 글의 구조를 기획하는 건 사실 이것만으로도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할 수도 있어서 최대한 요점만 간단히 구조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류 시간이란 건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와서 글을 읽는다는 것을 전제하죠. 내 블로그 글을 읽는다는 건 어쨌든 나의 블로그로 사람이 유입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그런 사람들의 유입과 이동을 트래픽이라고 한다면 이 트래픽과 체류 시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겠죠. 왜냐면은 그 체류 시간은 트래픽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일단 온라인에서 트래픽이라고 하는 건 나의 블로그로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와 주냐를 말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블로그의 자체 트래픽이겠죠. 처음에 알려드린 검색 노출이 이 자체 트래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외의 트래픽을 가지고 오는 방법을 외부 트래픽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네이버 안에서 모든 마케팅의 행위가 완벽하게 되길 지향하는 플랫폼이에요. 적극적으로 네이버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것을 조화를 합니다. 뭐 카페에서 내 블로그 링크를 올려서 사람들의 유입을 만들어준다든지, 지식인 글의 답변으로 내 블로그 링크를 걸어준다든지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죠. 막 무지성으로 뿌리고 다니는 행위 말고 마땅히 필요한 정보가 담겨있는 컨텐츠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기는 링크를 백링크라고 불러요. 이 블로그 글 안에 내부 링크를 넣어주는 것에 있어서 뭐 링크를 넣어주면 안 좋다 좋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검색자가 도움이 되는 링크라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SEO, 이 검색 최적화에도 내부 링크는 도움을 줍니다. 자 이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백링크에 대해서 자세히 적혀있죠. 이렇게 링크를 거는 행위를 백링크라고 해요. 나와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백링크는 뭐 이렇고 저렇고 내용이 나와있고, 밑에 보면 백링크의 효과에 검색 순위 상승이 있죠. 그리고 구글의 알고리즘은 백링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네이버의 구글화는 이미 진작에 시작되었어요. 밑에 내부 링크와 외부 링크에 대해서도 나오죠. 뒤에 보면은 내부 링크는 검색 엔진 최적화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외부 링크는 다른 웹사이트에 연결된 링크라고 나오고, 이럴 때는 그 웹사이트로 점수가 이동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광고성 웹사이트나 이상한 사이트
사이트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 글에 여행지를 소개하면서 그 여행지를 가면 뭐 둘러볼 것이 뭐 박물관이 있어서 그 박물관 공식 링크를 건다고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글을 읽을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링크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에서 쿠팡으로 연결되는 링크나 또는 광고를 위한 링크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로 직접 링크를 올리거나 그러지 않는 겁니다. 바로 저품질 먹는 경우가 많아서요. 네이버는 쿠팡이랑 경쟁사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카톡 링크를 연결해 놓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크게 좋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검색자에게 필요한 링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링크에 대해 확실히 개념을 잡으시고요. 자, 어쨌든 저희가 집중해야 할 건 결과적으로 자연 트래픽입니다. 일단 자연적인 유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통한 유입이나 내 글을 읽지도 않은 사람들은 굳이 유입이 되어도 체류 시간을 깎아먹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하루 방문자 수예요. 하루 방문자 수가 많으면 좋아요. 좋은데 제대로 된 구조를 짜놓지 않고 나에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만 방문자 수가 채워지면 그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하루 방문자 수를 늘리는 건 아까 체험단을 위한 블로그를 운영할 때 알려드렸던 뭐 이슈 키워드, 방송 키워드 잡아서 그런 것만 올리면 1000명, 2000명까지는 정말 쉽게 갈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체험단을 하시는 분들은 방문자 수를 늘려야 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블로그로 수익화를 해야 하는 분들이거나 내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해야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 모델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할 고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타겟과 맞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내 컨텐츠를 제대로 소비하지도 않을 뿐더러 잠깐 들어왔다가 금방 나가버리는, 결국 체류 시간을 깎아먹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블로그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운영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플로우는 초반 약 50개 정도의 컨텐츠를 정보성 컨텐츠로 퀄리티 있게 채우는 거예요. 더 많은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블로그 글은 양보다 질입니다. 이슈성 키워드로 방문자 수를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의 글을 퀄리티 있게 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의 스토리나 나의 가치를 알리는 핵심 글, 저는 코어 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코어 글은 중요하지만 일단 쓰지 말고 먼저 자체적으로 트래픽이 발생할 수 있도록 50개 정도를 쌓는 거예요. 간간히 내 스토리를 넣어줘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 기본 골자는 내 블로그에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드는 것이 우선 첫 번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써놔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무의미하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포스팅 안의 내용들은 내 경험이나 노하우들이 당연히 포함이 되어야겠죠. 정보성 포스팅이라고 해서 그냥 정보만 짜집기 해서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딱 콘텐츠 50개 정도만 그렇게 쌓아보세요. 저품질 블로그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키워드를 잘 찾아서 포스팅을 했다면 노출이 될 거고, 이웃이 있다면 이웃들한테 노출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서이추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서이추를 안 하는 이유는 무분별하게 서이추를 하면 내 컨텐츠를 진득하게 소비해줄 사람들이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데, 사실 모든 SNS가 똑같아요. 처음 최적화를 시킬 때는 인스타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하면서 같이 댓글도 달아주고 공감도 눌러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정석적으로는요. 그래서 품앗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이추를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무분별하게 사람들에게 서이추를 하고 다니지 말라는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이추를 할 시간이 있다면 포스팅을 하나 더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서로 이웃이라는 건 그 이웃이 내 글을 진득히 읽어줄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이추보다는 포스팅에 집중을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상위 노출 로직 안에 있는 뭐 인기도 때문에 서이추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자, 그럼 컨텐츠를 어떻게 쌓을 건지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포스팅 간의 구조를 어떻게 짤 건지 기획을 합니다. 컨텐츠를 발행하게 되면 어떤 글은 조회수가 좀 높은 글이 있을 거고 어떤 글은 조회수가 낮은 글이 있을 거예요. 내가 포스팅한 글 중에 검색 유입이 조금이라도 되는 포스팅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여기서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높은 컨텐츠의 트래픽을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게 놔두면 안 됩니다. 트래픽을 한쪽에 고이게 만들면 안 되고 물꼬를 터줘야 돼요. 조회수가 있다는 건 그 글을 찾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소리죠. 자, 예를 들어 주제가 고양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고양이 간식에 대한 글과 고양이 목욕시키는 방법이 뭐 키워드 경쟁 강도가 비슷해서 글을 썼습니다. 근데 둘 중에 고양이 간식 글은 노출이 되어서 조회수가 높은데 목욕시키는 방법은 조회수가 낮아요. 자, 이유가 뭘까요? 이 차이는 그냥 내가 로직에 맞게 글을 잘 썼냐 못 썼냐의 차이지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닌 글을 쓴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희는 어쨌든 키워드 경쟁도가 비슷한 글을 썼고 사람들의 관심사 기반으로 키워드를 찾았고 검색량을 기준으로 글을 썼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고양이 간식은 키워드를 잡아서 조회수가 높고 목욕시키는 방법은 키워드를 못 잡아서 조회수가 낮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고양이 간식을 검색해서 들어온 사람을 그냥 거기서 끝내지 말고 함께 보면 좋을 글이나 같이 보면 도움되는 글이라고 적어주고 그 글 안에 내부 링크를 넣어주는 거예요. 고양이 간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목욕하는 방법도 궁금할 수 있겠죠. 설령 모두가 궁금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 고양이 간식에 들어온 사람 중 누군가는 목욕하는 방법이 궁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트래픽에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그 글도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의 글을 읽고 다음 글을 읽으니 당연히
체류 시간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내부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기존의 창을 지우지 않고 보게 되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 글을 읽죠. 그럼 자연스럽게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는 말은 AI가 판단하기에 좋은 컨텐츠라 판단을 할 테고 지속적으로 쌓이면 더 많은 노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카테고리화를 시켜서 내 글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비슷한 관심사의 컨텐츠를 같이 보여주고 계속 내 블로그에서 돌고 돌게끔 거미줄처럼 구조를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주제 카테고리가 다이어트예요. 팔뚝살 빼는 방법으로 글을 썼다면 그 글 안에는 뱃살 빼는 방법 컨텐츠도 같이 넣어주라는 거죠. 내부 링크로. 팔뚝살 빼고 싶은 사람 중에는 뱃살 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사를 기반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궁극적으로 내 서비스, 어떤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내가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서비스가 설명된 코어 글들을 모든 전역에 링크를 해놓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으로 짜준다는 거죠. 반드시 이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그림처럼 모든 코어 글이 링크가 되어서 내 서비스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카피 글이란 정보성 컨텐츠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보성 컨텐츠로 자체 유입을 만들고 그 잠재 고객들에게 적어도 내 서비스를 볼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거예요. 그 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게요. 이렇게 트래픽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강제로 이 글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글을 관심 있어 할 만한 사람에게 방향을 안내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코어 컨텐츠, 서비스 설명글이든 상품 설명글이든 핵심 글을 정하고 정보성 컨텐츠로 검색 유입으로 끌고 와서 내가 최종적으로 목적하는 비즈니스 모델, 수익할 수 있는 곳으로 엑싯, 출구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이 코어 글들은 내 경험과 스토리가 반드시 나와야겠죠. 팬이란 건 내 스토리와 경험을 통해 모으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겠죠. 만약 이러한 구조를 짜주지 않으면 혹시라도 잠재적으로 내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끌고 오기만 하면 되는데 구조를 못 짜서 놓치게 돼버리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제 블로그로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은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놨어요. 여기도 카테고리가 있지만은 보기 쉽게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눠놨고, 자,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과 스마트 스토어에 관련된 포스팅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아무 글이나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클릭을 따치고, 자, 지금 제가 어떻게 해놨나요? 목차를 구성해놨죠.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 포스팅의 제목이 스마트 스토어 키워드 분석 연습하기죠. 자, 그럼 누군가가 스마트 스토어 키워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이걸 검색해서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이 키워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는 데 대한 노하우도 당연히 궁금하겠죠. 키워드가 궁금한 사람은 지금 이 목차로 구성한 이런 것들도 궁금해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 글을 링크시켜서 여기 들어온 사람이 이 글만 읽고 끝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글도 읽을 수 있게끔 트래픽의 물꼬를 터준 거죠. 자, 설령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다른 글들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누군가는 여기에 관심 있어 할 사람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글을 이렇게 쭉쭉쭉쭉 다 읽고 나면은 아래에는 무조건 보면 좋을 포스팅과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읽으면 좋을 글들을 함께 링크해 놨죠. 자, 스마트 스토어 배우고 싶은 사람은 결국에 이 퍼스널 브랜딩도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다른 글을 들어가 봐도 똑같이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고 계속 타고 보면서 트래픽을 고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들이 설득이 있었다면은 내가 여기서 무조건 보면 좋다고 할 포스팅을 당연히 클릭을 한번 해보겠죠. 이 글들로 모든 트래픽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핵심 글, 코어 글에서 전달한다면 훨씬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는 키워드를 잡아서 글을 쓰진 않지만 트래픽의 구조를 이렇게 짜놨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대로 지금 보시면은 제 블로그 화면 가장 위에 있는 이 글들의 하루 조회수가 다른 글에 비해서 가장 높아요. 제가 이 글들을 많이 보게끔 트래픽을 엑시달 공간을 여기 글들로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저와 카테고리가 다르다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카테고리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맥락은 고객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고 그걸 우리는 그 검색자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해준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블로그를 들어온 김에 제가 꿀팁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내 블로그 통계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검색어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통합 검색을 보시면 어떤 키워드에서 유입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제목에 쓰지 않은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유입이 되고 있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글들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걸로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걸 월간으로 바꾸고 유입 경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어떤 키워드로 이 포스팅에 유입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목은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애널리틱스 연동 꼭 할 것인데 여기 제목에 들어가 있지 않은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유입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검색이 되는 키워드들을 한번 보면 제가 제목에 쓰지도 않은 키워드들이 알아서 잡혀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적은 본문 안의 내용에 그 키워드가 있었는데 그게 잡혀서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건 결국에는 나는 그 키워드를 제목에 써주지도 않았는데 노출이 되었다. 즉 그 키워드로 제목을 써주면 당연히 상위 노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 데이터를 보고 여기서 나오는 제목에 써주지 않은 그런 키워드들을 발췌해서 글을 써주면 아주 높은 확률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촘촘하게 포스팅 간 연결 구조를 생각하고 이 글을 읽었을 때 어떤 글도 읽고 싶을까, 고객에게 어떤 글이 도움이 될까 하는 고객 중심의 글쓰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 그걸 네이버가 생각했을 때도 검색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알고리즘도 거기에 맞게 지금 세팅이 된 거죠.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여야 좋은 글로 인식이 되게끔 말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 중심적 사고. 특히나 블로그는 글을 쓰는 곳이기 때문에 고객이 읽고 싶은 글, 도움이 되는 글, 내 이야기를 할 때도 반드시 보는 독자를 생각해서 내 경험을 풀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 블로그는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찾아오는 공간이니까요. 이것만 되면 블로그로 팬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가치를 내가 알고 그걸 내가 줄 수 있고 내 경험이 깃든 노하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 가치를 이제 가치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당연히 팬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사람들의 니즈를 현장에서 파악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의 니즈를 안다면 결국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사업이란 게 결국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 불편함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 결핍 같은 걸 말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해소만 해주면 된다. 어떻게? 내 경험과 노하우를 더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면 베스트, 아니라면 내가 잘하고 싶은 분야, 또는 내가 잘할 수 있겠다 싶은 분야로 주제를 기획해야겠죠. 이미 내 사업이 있는 분들은 적용만 하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그 분야에서 당연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건 기획만 제대로 한다면 결국엔 하냐 안 하냐의 싸움이지 해서 과연 될까 안 될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지속 가능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팬을 모아야 합니다. 단 10명이라도 내 팬이 확보되면 그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가치를 준다면 그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00명이 되는 건 사실 삽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글과 글의 구조를 기획하는 것과 본문의 글을 기획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고 했었죠. 트래픽을 내 코어 글로 몰아줬다면 이제는 설득을 할 차례인 거죠. 이 방법은 단순히 블로그 글쓰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설득이 필요한 글이나 상세 페이지나 시나리오 등에 다 쓰일 수가 있어요. 고객을 일단 설득하고 신뢰를 쌓으려면 고객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를 부각시키고 또는 상기시키고 문제에 되게 공감을 해주고 나만의 차별성을 부각한 다음 객관적인 근거, 그러니까 공신력 있는 자료로 내 논리를 검증하고 제3자들의 후기로 실제로 너도 고객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심어주고 내 서비스를 또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 모두가 이용할 수는 없게 제안을 하면서 조급함을 만들어주고 지금 바로 행동할 수 있게끔 자극을 줘야 돼요. 플로우를 기억하세요. 사람의 생각은 되게 복잡계이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정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나마 통계적으로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플로우예요. 자,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내 블로그 페이지로 사람이 검색을 해서 들어왔어요. 일단 그럼 첫 번째 목표는 우리 글을 읽어 내려가게끔 하는 게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러려면 이 글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글인가? 내가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글인지 쭉 한번 스캔을 해보겠죠. 그러면 저희는 어때요? 이게 너한테 필요한 글이란 걸 명확하게 타겟팅을 해야 검색자가 들어왔을 때 내가 필요한 글이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글을 읽게 만들려면 우선 먼저 타겟이 정의되어야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죠. 나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라고 느끼게 만들면 기대 심리가 생겨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여기서 알려주려나 하고요. 그래서 공감을 자극하면 자연스럽게 기대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글을 읽게 만들어야겠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인지할 때 저항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인지저항이라고 하는데 저항을 깨려면 누가 읽어도 쉽게 잘 이해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글의 초반부에는 되도록이면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서 점점 타겟을 좁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글의 구조가 역삼각형의 깔때기 구조가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글의 초반부를 100명이 읽었으면 끝까지 읽는 사람은 많아봤자 30명 정도예요. 모든 사람이 글을 끝까지 읽을 거라는 기대를 애초에 안 하는 것이 맞고요. 초반부터 정밀하게 타겟팅을 해서 좁게 들어가면 모수 자체가 작아지는 거라서 끝까지 읽는 사람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초반부의 흡입력과 매끄러움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쳐 쓰기를 반복해야 하고요. 초반 글을 충분히 읽게 만들었다면 차별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여기서 차별성이란 경쟁사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은 딱 여기서만 제공할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 써주시고 만약 없다면 내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내 입장에서만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독자가 읽었을 때는 알겠어, 다 좋은데 알겠는데 그 말이 진짜 맞아?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 의문을 없애주기 위해서 객관적인 근거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객관적인 근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신력이 있는 자료, 논문이나 학술지, 그리고 공신력 있는 사람이나 유명인이 말했던 이야기, 제품이라면 인증서, 실험을 했던 데이터 등등이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객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넣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겠지만 이게 실제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가 궁금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3자들의 후기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이 경험한 내용으로 그 부분을 또 채워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후기의 퍼포먼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만 크게 강조를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득이 다 되어버리죠. 그만큼 실제 다른 사람들의 경험한 후기는 중요해요. 그 이후부터는 사실 기술적인 거지만 저희가 홈쇼핑 방송을 보면은 매번 나오는 멘트나 문구들이 있어요. 선착순 한정이라든지 이번 달만 이 혜택이라든지 그런 조급함을 자극하는 멘트로 모두가 언제든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인식을 새겨서 지금 구매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또는 바로 지금입니다, 이렇게 행동을 자극하는 멘트를 넣어주는 게 알면서도 늘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글의 전체적인 플로우를 진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로직용 글쓰기가 아닌 실제로 설득을 하기 위한 글쓰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글 쓰는 건 사실 개념 딱 한 번만 잡고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고쳐 쓰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내
글 쓰는 피지컬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만 안다고 툭 잘 써지는 게 아니라 연습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설득하는 글쓰기의 플로우까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중간중간 빼먹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까지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영상의 설명란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카페로 들어가 보시면 브랜드 액션 커뮤니티 게시판에 블로그란이 있을 거예요. 그 게시판에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적혀있는 이 PPT 자료와 체험단 사이트 100개가 모아져 있는 파일, 그리고 PPT에서 잠깐 나왔던 네이버의 공식 오피셜 자료 모음 스캔본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공지글을 보면 저희가 준비한 블로그 커뮤니티도 볼 수 있으니까요. 보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뭐 좋아요나 구독, 댓글 막 이런 거 인증해야 자료를 주고 그러지 않을 거니까요. 누구나 들어와서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그래도 구독은 아닙니다. 아마 이 긴 영상을 여기까지 들은 사람은 최소한 블로그에 대해 어디 가서도 이제 나도 좀 많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유튜브에 여러 블로그 영상을 많이 봤지만 이런 내용을 다룬 영상이 있는데 제가 아직 못 본 건지 일부러 안 알려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봤고요. 최대한 이 영상 하나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궁금한 부분을 해소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돈을 버는 핵심은 나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기 때문에 노출을 위한 글쓰기가 아니라 내가 수익할 모델을 위한 글쓰기가 되어야 한다는 걸 전하고 싶었고, 이런 기술적인 것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걸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해결해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수익화와 관련이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관점은 절대 경험 없이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오랫동안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본 사람들의 그 경험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걸 집중하고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불편함을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과거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 뭐 이런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주는 것이 바로 비전이고 가치였는데, 지금은 이런 낮은 단계의 욕구가 거의 많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물리적 욕구로 가치를 주기 힘든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비전과 가치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나만의 이야기야 스토리. 그런 스토리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서 코어 글에 잘 녹여내면 되겠죠. 그 메시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팬이 될 테니까요. 자, 일단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 채널에서 인스타그램, 스마트 스토어, 티스토리, 유튜브 등등 이런 모든 운영 노하우를 지금 이 영상처럼 꾹꾹 눌러 담아서 모두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